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환기구에서 나는 금속 냄새가 목을 긁었다. 스피커는 출발 게이트를 반복해서 불렀다. 나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다. 손잡이 가죽이 땀으로 미끄러웠다. 딸 은지는 환하게 웃었다. 사위 도석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엄마 드디어 바다 건너요. 나는 눈을 반쯤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권 비닐 커버가 손끝에 차갑게 닿았다. 기대는 짙었다. 설렘은 오래 묵힌 홍차처럼 진했다. 광고판 LED가 반짝였다. 화장실만 잠깐. 딸이 손목을 흔들었다. 사위가 티켓을 챙겼다. 나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등받이는 낡았고 쿠션은 얇았다. 캐리어 바퀴가 딱딱 울렸다. 사람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였다. 멀리 유모차가 지나갔다. 얼마 안 걸려요. 그 말은 가볍고 환했다. 방송이 또 울렸다. 게이트 번호가 한 번 더 불렸다. 분침이 한 칸 움직였다. 나는 모서리를 비집고 일어섰다. 고개를 들어 파란 표지판을 읽었다. 화장실 방향 화살표는 반대편을 가리켰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시간이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 전화기는 진동이 없었다. 알림창은 조용했다. 목덜미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은지야. 연락처 위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이 공항 소음 사이로 흔들렸다. 끝까지 아무도 받지 않았다. 방송은 마지막 탑승을 알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캐리어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게이트로 가는 길은 끝이 없었다.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다. 내 어깨에 부딪힌 코트 자락이 차가웠다. 잠깐만요. 직원이 손을 들어 막았다. 티켓을 보여달라 했다. 나는 티켓을 찾았다. 영수증만 나왔다. 여권 커버 밑을 뒤졌다. 종이 쩍쩍 부딪혔다. 티켓은 보이지 않았다. 가족분이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봤다. 뒤에는 모르는 등들 뿐이었다. 파란 가방도 없었다. 빨간 코트도 없었다. 내가 믿던 장면은 비어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방송이 끝났다. 문이 닫혔다. 유리문 틈으로 기체 꼬리가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은지야. 내 목소리가 유리벽에 부딪혀 퍼졌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이 까맣게 식었다. 전광판에 알파벳이 흔들렸다. 눈앞에서 글자가 해체됐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첫 발을 디뎠다. 나는 의자들 사이로 걸음을 옮겼다. 캐리어 소음이 나를 따라왔다. 밑창이 종이처럼 얇게 느껴졌다. 시간이 길어졌다. 밤으로 미끄러졌다. 난방은 일정했다. 몸은 식었다. 나는 손바닥을 문질렀다. 피부가 거칠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전광판은 새벽편을 준비했다. 나는 새벽을 맞았다. 새가 울지 않는 새벽이었다. 두 번째 날이 밝았다. 커피숍은 셔터를 올렸다. 따뜻한 냄새가 났다. 나는 잔돈을 모았다. 작은 머그컵을 샀다. 괜찮으세요? 바리스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목구멍에서 엉겼다. 가족이 곧 와요. 입술이 거짓말을 만들었다. 손등이 떨렸다. 컵이 살짝 흔들렸다. 종이 내열 슬리브가 미지근했다. 살아온 세월이 잘린 느낌이었다. 나는 의자 끝에 앉았다. 허리가 굳었다. 누군가 캐리어를 끌고 지나갔다. 바퀴가 바닥 줄눈을 탁탁 뛰어넘었다. 그 소리가 맥박처럼 들렸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번호는 같았다. 결과는 같았다. 문자도 보냈다. 파란 말풍선이 아무데도 닿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도움 데스크로 갔다. 불빛이 밝았다. 직원이 미소 지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다. 가족이 저를 두고 사라졌어요.
직원의 눈꼬리가 내려갔다. 간단한 질문이 이어졌다. 나는 성실히 대답했다. 끝으로 직원은 말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법의 말투는 둔탁했다. 내 심장은 더 둔탁했다. 나는 안내문을 받았다. 한글은 없었다. 빽빽한 영어가 눈에 박혔다. 글자가 바늘처럼 따가웠다. 나는 서명했다. 서명은 흔들렸다. 종이는 내 손에서 바스락거렸다. 밤은 한 번 더 지나갔다. 전광판은 또 다른 도시를 올렸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익숙한 냄새가 사라졌다. 집 냄새가 그리웠다. 나는 나를 다독였다. 괜찮다. 입술만 움직였다. 속은 비어 있었다. 이틀이 지나서야 현지 보호센터 직원이 왔다. 회색 조끼를 입었다. 명찰이 달려 있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다. 손바닥이 하얗게 자국이 났다. 잠시 같이 가시죠. 나는 따라 나섰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바깥 공기는 더 차가웠다. 바퀴가 고무 바닥에서 벗어났다. 도시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봤다. 그들의 그림자는 없었다. 나는 내 그림자만 확인했다. 센터의 미닫이 문은 조용했다. 난방이 따뜻했다. 종이컵 국물이 나왔다. 김이 흘렀다. 소금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온기로 입술을 데웠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락이 닿으면 알려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릎에 올린 손이 무거웠다. 그날 새벽 나는 결심했다. 돌아가서 정리를 하기로 했다. 연을 접기로 했다. 서류에 찍는 도장은 아닐 것이다. 마음에서 지우는 도장을 찍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긴 숨이 나갔다. 침묵이 폐를 적셨다. 내 안의 소리가 들렸다. 살아야 한다. 그 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나에게는 작은 빛이 생겼다. 나는 그 빛을 붙잡았다. 돌아갈 표는 한 장뿐이었다. 왕복은 없었다. 나는 한쪽만 쥐었다. 그래도 걸어가 보기로 했다. 두 발로 내 쪽을 향해. 나를 향해. 새벽 첫차 소리가 문 밖을 스쳤다. 나는 캐리어를 일으켰다. 바퀴가 다시 굴렀다. 이번에는 내가 끌었다. 아무도 대신 끌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찬 공기가 등을 밀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 공항에서 돌아온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다. 손에 든 캐리어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귀국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 나는 곧장 동주민센터로 향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벽시계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입에서 나온 내 말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직원은 눈을 들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원하시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연을 끊고 싶어요. 완전히. 직원은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삭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지우고 싶었던 이름인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문을 받아들었다. 종이 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필요하시면 복지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이 남의 말처럼 들렸다. 센터를 나와 찜질방으로 향했다. 낯선 냄새, 낯선 온도, 낯선 천장. 잠은 오지 않았다. 이불 안에서 내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았다. 며칠 머무를 수 있는 임시 숙소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 말이 기댈 수 있는 지푸라기처럼 느껴졌다. 저녁엔 인근 인력사무소를 찾았다. 야간 청소일 있으세요? 건물 복도 쪽.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 박 기사라는 분이 나를 맞았다. 처음이시죠?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걸레를 쥔 손이 떨렸다. 화장실 바닥을 문지를 때 손등의 핏줄이 더 짙게 드러났다. 세제가 닿은 손끝이 아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다. 퇴근 후 작은 국밥집에 들렀다. 뜨끈한 걸로 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다. 김이 오를 때 나도 같이 울컥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국물 맛이 위보다 마음을 데웠다.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이게 오늘의 첫 승리야. 다음 날 고시원을 보러 갔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방은 숨쉬기도 버거웠다. 그래도 계약했다. 내가 머무를 곳이 생겼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전화기가 울렸다. 박 기사님께 추천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오전 일도 가능하신가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능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의 마침표였다. 비루한 하루였지만 분명히 나아가고 있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게 어제와 달랐다. 창밖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별은 작았지만 분명히 빛났다. 나는 그 빛을 마음에 담았다. 내일도 내 편으로 살자.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낯설지 않았다. 두 번째 출근길, 버스 첫 차는 여전히 한산했다. 창밖의 가로등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이른 출근길에 익숙한 얼굴은 없었다. 내 손에는 새로 산 고무 장갑이 들려 있었다. 가방 안엔 편의점에서 산 단팥빵이 구겨져 있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씩씩하게 걷고 싶었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도착한 빌딩은 어제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내 마음이 달랐다. 나는 스스로 이 자리에 오기로 한 사람이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풍겼다. 박 기사가 미리 와 있었다. 오늘도 제일 먼저네요. 그는 어제보다 말이 편해 보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좋은 습관이죠. 일도 빨리 끝나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꼈다. 복도 바닥은 어제보다 더러워져 있었다. 구석에는 먼지 뭉치가 말려 있었다. 걸레에 세제를 묻히며 생각했다. 이 먼지도 나처럼 어디엔가 버려졌겠지.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닦다 보니 이마에 땀이 맺혔다. 박 기사가 물을 건넸다. 쉬엄쉬엄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는 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은 시원했고 그보다 마음이 더 시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참 오래 입안에 맴돌았다. 청소를 마친 후 관리사무소에서 호출이 왔다. 1층 입구 안내문 떨어졌어요. 새로 좀 붙여주세요. 나는 테이프와 새 종이를 챙겨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문을 붙이려는데 작은 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청소 진짜 잘하세요. 나는 놀라 아이를 쳐다보았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환히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아이의 엄마가 다가왔다. 어르신 항상 감사해요. 저희 아이가 자주 봤다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저야말로 고맙죠. 이렇게 말 건네줘서. 그 짧은 인사 하나가 며칠간 얼어붙은 내 속을 녹였다. 그날은 유독 가슴이 시렸다. 퇴근하고 고시원에 돌아와 문을 여니 방 안은 여전히 적막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해가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빛이 내 무릎 위로 떨어졌다. 문 앞에는 복지관에서 온 안내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자원봉사 모집 주 1회 노인식당 식사보조. 나는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리라니. 이름도 가족도 표정도 잃었던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줄 수 있다니. 그게 믿기지 않았다. 그 밤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었다. 자원봉사 신청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밝은 목소리였다. 월요일 점심 가능하세요? 앞치마는 저희가 드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일찍 들었다. 그리고 깊게 잤다. 드디어 월요일. 복지관 식당은 북적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에 섰다. 처음엔 손이 서툴렀다. 하지만 세 번째 쌀밥을 퍼줄 즈음엔 익숙해졌다. 어르신들이 쟁반을 들고 줄을 섰다. 밥 많이요. 된장국은 덜 짜게. 그런 요구들이 오히려 즐거웠다. 그때였다. 한 할머니가 내 손을 붙잡았다. 뉴스에서 봤어요. 공항에서 혼자 계셨던 그분 맞죠? 나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끄럽게도 저예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쥐었다. 정말 잘 견뎌내셨어요. 응원해요. 그 말에 입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꾹 참았다. 식사 보조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왔다. 세제 냄새가 손에 밴 채로 복지관 앞 공원을 한 바퀴 걸었다.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모든 게 참 평화로웠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예전엔 하늘을 그렇게 오래 본 적이 없었다. 공항의 그 하늘은 두려움이었고 지금의 하늘은 쉼이었다. 그때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은실 어르신 맞으세요? 박 기사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한 파트 더 늘릴 수 있는데 가능하신가요? 내 심장이 뛴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는 하늘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퇴근길에 국밥집에 들렀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혹시 뒷정리 도와주실래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수세미를 쥐었다. 식판을 닦는 손이 분주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느긋했다. 어르신 손놀림 좋으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청소도 설거지도 다 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날 밤 고시원 문을 닫고 누웠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고 있다. 버스 창문에 새벽 햇살이 비쳤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더 또렷해 보였다. 출근길은 점점 익숙해졌다. 시간표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류장쯤 도착했는지 감이 왔다. 청소도구가 든 가방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늘은 청소가 끝난 뒤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등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약간 더 도드라져 있었다. 이 손으로도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빌딩 입구를 지나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는 항상 활짝 웃으며 받아줬다. 오늘도 힘내세요, 어르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다. 청소구역은 3층 복도와 화장실이었다. 걸레를 물에 담그고 세제를 풀었다. 작은 거품들이 동그랗게 퍼졌다. 바닥을 문지를 때 바퀴 자국이 사라졌다. 자국이 사라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졌다. 일을 마치고 퇴근 도장을 찍을 때 박 기사가 다가왔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배워요.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도와주실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는 눈을 떴다. 어떤 일이죠? 요양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거든요.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저 노래도 조금 해요. 박 기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다. 그럼 신청서 보내드릴게요. 퇴근 후 고시원에 들르지 않고 바로 복지관으로 향했다. 오늘은 노인식당 배식 자원봉사가 있는 날이었다.
주방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닦았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한 칸의 퍼즐이 된 듯했다. 점심시간 줄을 선 어르신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지친 얼굴, 기대하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 그 속에서 어떤 눈빛이 나를 바라보았다. 식판을 받으며 그분이 말했다. 혹시 김은실 씨 아니세요? 나는 멈칫했다. 저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 공항에서 혼자 남겨졌던 분.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땐 많이 무서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니 다행이에요. 그 말이 어딘가 뭉클하게 다가왔다. 네, 이젠 잘 살려고요. 누가 뭐래도 제 몫의 하루는 꼭 살아요. 대답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다. 배식을 마치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나는 벤치에 앉아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단팥빵 하나, 바나나 하나. 딱 내 하루에 어울리는 양이었다. 먹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박 기사.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이번 주부터 주차장 관리까지 맡으실 수 있으세요? 근무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예요. 나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하루가 더 길어진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었다. 하루가 길어진다는 건 내 몫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곧장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꽉 찼다. 그날 밤 고시원 복도에 국 냄새가 퍼졌다. 옆방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말했다. 은실 씨 라면 끓였는데 한 젓가락 드실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김치 좀 드릴게요. 작은 방 두 칸 사이에서 우린 그렇게 서로를 채워갔다. 한때는 가족조차 등을 돌렸지만 이 낯선 공간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줬다. 그게 더 따뜻했다. 새벽 1시 나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손등에 굳은 살을 쓰다듬었다. 처음엔 보기 싫던 상처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나를 증명하는 훈장 같았다. 익숙한 노랫말 하나가 떠올랐다. 잊혀지는 건 슬프지 않아요. 기억하고 살아내는 게 더 어렵죠. 나는 속으로 따라 불렀다. 그리고 메모장에 또 한 줄을 적었다. 내일도 누군가의 밥이 되자. 그 말은 작지만 단단했다. 다음 날 요양원 봉사를 위해 일찍 준비했다. 기타 하나를 빌려 가방에 넣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요양원 입구는 햇살로 가득했다. 봉사자 조끼를 입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은실입니다. 요양원장은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르신들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무대는 없었지만 작은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돼 있었다. 의자에 앉은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기타줄을 튕기며 말을 꺼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에서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중 몇 분은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노래를 불렀다. 가사는 다 외우지 못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한 곡이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다. 그 박수는 오래 남았다. 공허했던 가슴을 꽉 채웠다. 공항에서 혼자 남겨졌던 그 순간과 이 작은 요양원에서 박수를 받는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버림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살아가는 방식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고시원 계단을 오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일도 내 이름으로 산다. 요양원 봉사 이후 나는 조금 달라졌다. 내 목소리를 듣고 박수를 치던 그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어떤 약속 같았다. 잊지 말라는, 계속 살아가라는. 그날 이후 내 하루는 더 분주해졌다.
오전엔 건물 청소, 점심엔 복지관 봉사, 오후엔 주차장 관리. 하루에 3곳을 다니면서도 지치지 않았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가벼웠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내 존재를 버티게 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은실 어르신 혹시 방송 인터뷰 가능하세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제가요? 무슨 방송이요? 요즘 어르신 사례가 너무 좋다고 지역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망설였다. 공항에 버려졌던 그 기억을 전국에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혹시 그들이 이 방송을 볼까봐. 딸과 사위, 나를 그 자리에 남겨둔 사람들. 지금 어디서 무슨 얼굴로 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이 보든 말든 이제 상관없다. 내 이야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할게요. 인터뷰. 며칠 뒤 촬영팀이 복지관으로 찾아왔다. 카메라 앞에 서니 손이 떨렸다. 하지만 입은 또렷했다. 저는 김은실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미국 공항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족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촬영장은 조용했다. 내 말은 한 글자씩 공기 중에 맺혔다. 그날 이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으로 제 하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작가가 내게 말했다. 어르신 진짜 멋지세요. 저희 엄마 생각도 났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자식이 있다는 게 항상 축복은 아니더라고요. 방송은 일주일 뒤 저녁 뉴스에서 나갔다. 고시원방에서 작은 TV를 켜고 나는 혼자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내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내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다. 미국 공항에 버려진 어머니 다시 일어서다. 자막을 보는 순간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삶의 무게였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복지관으로 한 여성이 찾아왔다. 직원이 나를 불렀다. 은실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딸이었다. 은지였다. 아주 낯선 듯 낯익은 너무나 멀어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엄마.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은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아니에요.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어요.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수천 번 시뮬레이션했던 장면. 딸이 와서 용서를 빌고 나는 냉정하게 돌아서는 장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은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밑은 파랬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그랬니? 왜 그런 짓을 했니? 은지는 눈을 감았다. 그땐 정말 엄마를 모시는 게 너무 부담됐어요. 남편도 시댁도 다 부담스러워했고. 그래서 날 버렸니?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은지의 얼굴이 무너졌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대로 두었다. 그녀가 우는 만큼 내 안에 남아있던 원망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살기 힘들었겠지. 그래도 그건 아니었어. 알아요. 그래서 용서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엄마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만 알고 싶었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나 혼자 잘 지내. 다시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은 나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말한 것도 아니고 그녀를 끌어안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살아있어줘서 고마웠다. 은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 다시 TV를 켰다. 뉴스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나는 웃고 있었고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 이제는 스스로의 주인입니다. 나는 TV를 끄고 불을 껐다. 창문 밖엔 별 하나가 반짝였다. 나는 그 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나 잘했지? 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조용하고 따뜻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용서한 게 아니다. 다만 놓아준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두 발로 끝까지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딸이 떠난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어제와 달랐다. 가슴 속에 어떤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다. 텅 빈 듯, 가벼운 듯. 허전한데도 그리 불편하진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고시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멀리서 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거구나. 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전 청소 시간이 다가왔다. 준비를 마치고 버스를 탔다. 창밖의 하늘은 옅은 파란색이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도시가 유리처럼 반짝였다. 청소 도구를 손에 들었을 때 내 손가락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빌딩 복도는 어김없이 더러웠다. 어느 회사 문 앞에는 커피가 쏟아진 자국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닦았다. 행거 밑에 떨어진 먼지를 주워 올렸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어르신 항상 고생 많으세요. 고개를 들자 젊은 남자 직원이 서 있었다. 나는 얼떨결에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직원이세요? 네, 그런데 저희 팀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작은 텀블러와 손편지가 있었다. 항상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고마운 존재이십니다. 손글씨는 삐뚤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닫았다. 고마워요. 정말 뜻밖이네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더 감사해야죠. 그날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손에 든 텀블러가 유난히 따뜻했다. 그 안엔 평범한 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것 같았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식당은 분주했다. 점심 배식이 한창이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로 향했다. 어느새 익숙한 노인들이 내 얼굴을 알아보았다. 은실 씨 왔네. 오늘 된장국 짜지 않게 해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국간장으로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웃고 떠들며 배식을 마쳤다. 설거지를 하며 문득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릎 꿇고 울던 모습. 그 진심을 왜 지금에서야 보여줬을까? 나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참 뒤늦게 알아. 퇴근길 고시원 골목을 걷는데 옆방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은실 씨, 잠깐 좀 봐요. 나는 놀라며 다가갔다. 아주머니는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요, 지인이 반찬 가게 하시는데 좀 남았대요. 상자 안에는 장조림, 나물, 깍두기가 있었다. 혼자 사시니까 반찬 있으면 좋잖아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드릴 게 없는데.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다음에 국 한번 끓여줘요. 그걸로 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방에 들어와 반찬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웃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다. 밤이 되자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죠. 그 가사가 마음에 박혔다. 사랑이라. 지금의 나는 누굴 사랑하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곧 답이 떠올랐다. 나 자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서도 아닌 그저 나로 살기로 했다. 다음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은실 어르신, 다음 주 음악회 때 마이크 대신 작은 이야기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대답했다. 해볼게요. 그동안 얘기 못했던 게 많아서요. 요양원 어르신들 앞에서. 나는 작은 탁자 앞에 섰다. 저는 35년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딸을 키웠고 노후엔 딸 가족과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은 무너졌어요. 딸은 저를 공항에 두고 떠났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혼자가 된 덕분에 제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울고 청소 걸레에서 위로받았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박수가 터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 제 인생의 왕복표는 없어요. 편도로 갑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후회 없이 살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요양원장님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말씀 덕분에 다들 울컥했어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이 나이에 울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 작은 꽃가게 앞에서 발이 멈췄다. 노란 국화 한 다발을 샀다. 고시원 창문 옆에 작은 컵에 물을 담고 그 꽃을 꽂았다.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의 바람이 잦아들 무렵 메모장에 또 한 줄을 썼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나를 지키니까. 그 글자를 보며 나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미소 지었다. 고시원 방 안은 여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날따라 햇빛이 창문을 통해 깊숙이 들어왔다. 유리컵에 꽂힌 노란 국화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개고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얼굴에 닿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피부로 전해졌다. 요즘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덜 무거웠다. 기억도 상처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무언가 새롭게 덮이는 중이었다. 내가 나를 살아낸다는 것. 그게 이렇게 복잡하고도 단순한 일이었구나.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공중전화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멈춰섰다. 망설임 끝에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냈다.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뚜뚜뚜. 익숙한 연결음이 울렸다. 그리고 이내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아들의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실이야.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 맞아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나야. 그는 울먹였다. 엄마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땐 정말 내가 미쳐 있었어요. 나는 수화기를 꼭 쥐었다. 귓가가 빨개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 잘 지내냐?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는 대답했다. 회사에선 잘렸어요. 아내도 떠났고요. 지금은 막노동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어딘가 부서져 있었다. 살고 있어줘서 고맙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흐느꼈다. 엄마 나 다시 보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란다면 그건 내 욕심일 거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지우지 않았다. 그는 흐느끼는 숨 사이로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일어설게요. 꼭 다시 엄마 앞에 설 수 있도록 살게요.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끊기지 않은 전화 뒤로. 그의 울음소리가 길게 남았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공중전화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다. 처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눈을 감았다. 아들의 울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게 원망보다도 한 사람의 후회의 소리로 들렸다. 나는 처음으로 그를 동정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썼다. 사람은 모두 자기 무게를 견디며 산다. 그 말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고시원에 도착하니 관리인 아저씨가 우편물을 건넸다. 어르신 방송 나가고 편지가 몇 통 왔어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봉투가 3장 있었다. 하나는 인천에서, 하나는 부산에서, 또 하나는 제주에서. 편지에는 비슷한 말이 적혀 있었다. 어르신 이야기를 보고 힘이 났어요. 저도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제 하루를 바꿨습니다. 나는 편지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상처뿐인 삶이었는데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떨렸다. 다음 날 복지관 벽에 안내문이 붙었다. 김은실 어르신 특별 강연. 왕복표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름 석자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어르신 몇 분이 복지관으로 오셨다.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작은 강연장이 조용했다. 나는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여러분, 전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잃었던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이었단걸요. 내 말에 누군가 눈물을 훔쳤다. 이제 저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제 2다리로, 제 2손으로. 박수가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그 박수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생존이 다른 이들에게도 살아갈 힘이 된다는 증거였다. 강연을 마치고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은실 어르신, 책을 내보시는 건 어때요? 나는 놀라 웃었다. 책이요? 제가요? 네, 어르신 이야기 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나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버려졌던 나는 지금 누군가의 등불이 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창밖의 달빛이 오늘은 유난히 밝았다. 나는 그 달을 향해 말했다. 나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켜봐줘.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나는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웃었다. 가을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던 날이었다. 복지관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낙엽 하나가 발끝에 툭 떨어졌다. 나는 몸을 낮춰 그것을 주워들었다. 노란색 결은 바스락거렸고 어딘가 인생의 단면 같았다. 지금 내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주듯 누군가 내 등을 툭 두드렸다. 은실 어르신, 다음 주 강연장 장소 바뀌었어요. 복지사 은정 씨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디로 가게 됐어요? 구청에서 하기로 했어요. 참가자도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이름 없는 내가 구청 강당 무대 위에 서게 되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청소 일을 마치고 나는 고시원 근처 작은 문구점에 들렀다. 노트를 한 권 샀다. 표지는 검정색, 안은 흰색 줄이 곱게 그어져 있었다. 이건 내 이야기를 적는 노트. 나는 첫 장에 천천히 썼다. 비행표에 적힌 왕복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편도로 살아간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국밥집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실 어르신, 이번에 저희가 작은 도시락 봉사하거든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도시락 싸는 건 자신 있어요. 어르신은 반찬 담당. 손맛 좋으시잖아요. 나는 웃으며 고무 장갑을 껴봤다. 다음 날 국밥집 안에는 아침부터 김치 냄새가 진동했다. 양파를 다지고 계란을 부치고 멸치를 볶았다. 손끝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함께 봉사하던 이들이 물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살아가다 보니 나도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누군가는 내게 물었다.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어르신 맞으시죠? 나는 수줍게 웃었다. 네. 공항에서 혼자 남겨졌던 사람. 그 말이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도시락 120개를 싸고 나니 손이 저릿했지만 마음은 가득 찼다. 나는 도시락 상자 앞에서 기도했다. 이 밥 한 끼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하길. 며칠 뒤 복지관 강연 당일이 되었다. 구청 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휠체어를 탄 노인부터 젊은 간호학과 대학생들까지. 나는 무대 뒤에 서서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때 복지사 은정 씨가 다가왔다. 은실 어르신, 오늘 진짜 기대돼요. 정말 멋진 이야기 꼭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눈부셨다. 마이크 앞에 선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 공항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제가 느낀 건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절망이었죠. 청중은 조용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절망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요.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둘 변해갔다. 지금도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삽니다. 제 두 손으로 살아갑니다.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걸. 강연이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왔다. 할머니, 저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요즘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모두 혼자예요. 하지만 혼자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혼자니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포기하지 마요. 버텨요. 그게 가장 멋진 복수예요.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이유가 되었다. 그 문장을 적으며 나는 다시 한번 이 길을 계속 걷기로 마음먹었다. 과거는 여전히 나를 쫓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빠르게 앞으로 걸을 수 있었다.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썼다. 버려졌던 날보다 지금이 더 살아있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작게 미소 지었다. 강연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생각보다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도 방송 이후의 소란도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마치 높게 떠올랐던 파도가 이제야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고요가 싫지 않았다. 이제는 소란보다 평온이 필요했다. 고시원 복도의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다. 청소를 하고 도시락을 나르고 노트를 펼치고 한결같은 반복이 지루하지 않았다. 그건 내게 안전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다.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 배식을 하던 중 복지사 은정 씨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은실 어르신,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누군데 그래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꼭 한 번만 뵙고 싶대요. 나는 앞치마를 벗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사위가 서 있었다. 그 사람, 공항에서 나를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남겨둔 그 사위.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나를 보자 고개를 깊게 숙였다. 어머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다.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왔어요? 그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은지가 딸이요.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 네. 어머니, 손녀예요.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용서를 받기 위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말 그럴 자격 없는 거 압니다. 그냥 어머니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우리도 그날 이후 매일 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요.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마치 수백 마디보다 무거웠다. 어머니, 은지가 많이 아파요. 산후 우울증도 심하고 당신 생각을 매일 해요. 방송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라도 미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아이 이름은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소은이요. 작지만 은은한 빛이 되자는 뜻이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안에서 작은 숨을 삼켰다. 소은. 정말 예쁜 이름이었다. 그 애는 내가 버린 이름이잖아요.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진 한 장 보여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작은 손을 오므리고 있는 아기. 새하얀 속삭이에 쌓여 눈을 꼭 감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바라봤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이름은 예쁘네. 그 말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다. 어머니. 그가 다시 입을 열려 하자. 나는 손을 들었다. 그만해요. 용서해달란 말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덧붙였다. 하지만 아이는 잘 키워요. 그 애한테는 죄 지으면 안 돼.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복지관 안으로 들어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본다는 건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노트를 펼쳤다. 손녀가 생겼다. 나는 아직 가족이구나. 하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나의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소은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 글자가 가슴속에 닿자 이상하게도 숨이 더 부드럽게 쉬어졌다. 밤이 깊어졌다. 라디오에서는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람이 분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눈을 감으며 되뇌었다. 어차피 나는 편도로 왔어.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만큼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랐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다. 은행잎은 모두 떨어지고 거리엔 겨울 냄새가 돌고 있었다. 나는 고시원 방 안에 작은 전기장판을 꺼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지고 있었다. 아니, 단단해졌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이제는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혼자지만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복지관에서는 여전히 도시락을 쌌고 청소 도중엔 누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작은 호의가 쌓여 큰 위로가 되었고 나는 그 안에서 매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 씨가 내게 다가왔다. 은실 어르신, 이거 택배 왔어요. 낯선 상자였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수취인만 적혀 있었다.
김은실 앞.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봉투와 분홍색 털실로 짠 아기 모자가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소은이가 첫 모자를 쓰며 할머니를 느끼길 바라요. 나는 한참 동안 모자를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다. 그저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제 이 모자를 전해줘야 할 때가 된 걸까?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동안 지켜왔던 거리, 내가 스스로 만든 울타리.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다. 나는 어른이다. 저 아이의 외로움까지 물려줄 순 없다.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소은이에게. 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쓰게 될 모자를 할미가 보내려고 한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내 부모가 저지른 잘못은 너에게 닿지 않기를. 이 모자가 너의 이마를 따뜻하게 감싸줄 때 어디선가 널 생각하는 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렴. 김은실 드림. 나는 편지와 모자를 작은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우체국에 들러 소포를 보냈다. 받는 주소는 딸의 집이었다. 내 이름은 적지 않았다. 그저 보낸 이 없음이라 표시했다. 나는 아주 작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의 인사야.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한참 후 문자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잘 받았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 말밖엔 할 수 없네요. 나는 그 문자도 저장하지 않았다. 읽고 마음에 담고 지웠다. 그게 내가 택한 방식이었다. 그날 밤 복지관 강연장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은실 어르신 이야기 북출간 기념 낭독회. 그 제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책이 되다니.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책의 첫 문장을 읽었다. 내 이름이 불리지 않던 시간들, 나는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산다. 박수가 이어졌다. 어느새 눈가가 젖은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됐다. 여기까지 와도 충분하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가만히 누웠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내가 처음 이 방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텅 빈 방에 외로움이 가득하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같은 방이 다르게 느껴졌다. 작은 책상, 국화 한 송이, 그리고 따뜻한 이불 한 장. 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잠들기 전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남겼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나는 살아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아무 소리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깊고 고요한 잠에 들었다.